네,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우리가 월요일마다 만나던 이분을 요일을 바꿔서 수요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별일 없으신 거죠? 네, 별로 없습니다. 네.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예, 아들 놈을 군대 보내느라고 논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용산? 논산. 논산 훈련소. 마음이 좀 어때요, 아버지 아들 보내는? 글쎄, 옛날 저도 잘했죠? 30몇 년 전에 논산으로 입대를 해봐서 저렇게 바뀌었나? 요즘 뭐 축제 분위기 좀 난다던데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입소식이 따로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밖에서 사진 네, 찍고 네. 이제 애들 따로 들여보내고 거기서 뭐 검사하고 절차 밟고 이제 입수하는 과정이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그걸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 올려요. 국군, 육군 전용 그 앱이 있더라고요. 앱을 깔게 되면 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야, 그리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확실히. 맞아요. 옛날에 막 눈물 흘리고 엄마들 그냥 아들 보내놓고 통곡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자, 어쨌든 간에 축하드립니다. 첫째인 첫째죠, 거죠? 예. 얘가. 벌써 이렇게 아들 군대 보내는 때가 됐군요. 자, 우리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인철 소장님은 정치하셔도 되고 관리하셔도 된다는 거 알겠죠? 아드님이 군대 갔다는 거. 본인도 갔다 오셨나요? 저도 당연히 갔다 왔는데요. 저는 정치하고는 저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경제하고 정치는 그래요?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 후보 돼도 된다는 거. 부정부패 비리가 없는 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 내각이 지금 윤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8개 부처 가운데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고, 앞으로도 이제 쏙쏙쏙쏙 이름이 등장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확인해 보니까 다 시장주의자들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원래 그 전부터 계속 주장해오던 바도 있고, 지금 사는 그런 스탠스도 그렇고, 이름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사실은 시장주의자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리 경제는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팀의 이제 손발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 기조가 일단 시장주의자들의 전면 배치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초대 경제사랑탑 추경호 의원은 제가 이제 기자 시절 이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네. 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초기에 같이 근무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 기재부는 아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최고 고참 선임이 가야 해요. 네. 왜냐하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나라 살림살이 정책을 입안하는데요. 그래서 기재부는 특히 보면 1차관, 2차관으로 나뉘거든요. 1차관은 주로 정책과 금융, 2차관은 예산. 그러니까 1차관은 주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거시경책과 이제 금융정책, 거시경제, 성장과 안정, 물가 네. 이런 걸 한다면 2차관은 나라 살림살이, 예산, 예산 쪽을 담당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추경호 의원은 전통적으로 1차관, 금융거시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책 결정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뿐만 아니라 금융위, 국무조정실장 다 거쳤어요. 네.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2선의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행시 25기로 이제 그 공직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발표나진 않았습니다만, 금융위원장으로 최상목, 최상목 이분도 사실은 기재부 출신이고, 네네. 이분은 마찬가지 이제 금융정책, 거시정책 1차관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그 이전에 김동연 부총리 대부분 2차관 예산 정통가였다면 그분들한테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에서 그렇게 돈에 짰군요. 그렇습니다. 어쩐지. 예산에 정통하신 분들이었다면 네네네네. 이번에는 큰 그림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가 이제 경제수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경제수장이구나. 그래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좀 더 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네요. 자,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추경 가지고 지금 싸우잖아요. 게다가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는
아,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뭐 장병 뭐 200만 원씩 월급 무조건 주겠습니다. 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말이 쫙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그거 공약한 대로 다 하면 나라 살림 거덜나요. 아니,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될 수 있는 거냐고 도대체 근거도 없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얼마도 안 돼가지고 좀 명구스럽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이제 인수위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네, 뭐 네. 김소영 이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교수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아직 이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뭐 어떤 요직을 맡을 수는 있겠는데 네. 어쨌든 보면 과거에도 보면 앞서 제가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나 이제 이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산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당시에 이제 장하성 실장과도 굉장히 좀 네, 트러블이 네. 있어요. 예산 쓰는 데 맨날 있어서는 싸웠잖아요. 굉장히 싸웠어요. 네, 맨날 그리고 이제 싸워. 부동산과 네. 관련해서도 네, 네,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청와대뿐 아니라 뭐 김소영 이제 경제학 교수가 지금 하마평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가게 되면 아마 이제 손발을 맞추는데 과거보다는 그냥 예산 갖고 막 싸우는 것보다는 그리고 네. 이제 이분들의 경우에는 네.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뭐 일자리든 아니면 이제 재정 우선이 아니라 민간 이제 시장 위주의 이제 시장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네. 다소 이제 과거처럼 이제 재정을 갖고서 청와대나 국회와 이제 대척하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추경호 위원이 이제 이 현역 의원 2번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국회와 정부의 교류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고 뭐 지금 국고채 금리 엄청나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출이자 너무 심해서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 사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국고채 모르겠어요. 금리가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 두 가지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그 경제 성장률은 2% 예상하고 네. 물가 성장률은 4% 4%. 예상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3년물과 10년물, 단기물과 이제 장기물이 역전 현상,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물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10년물은 또 오히려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왜냐? 야, 이런 속도로 긴축을 하게 되면 야, 이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스태그플레이션 나와요 또.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이런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미국 연준이 지금 지난달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엄청 8.5%.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40년 내 최악이거든요. 어. 40년 내 최악이어서 야, 다음 달 빅스텝이 한 번이 아니야. 네. 적어도 2번 이상 있을 수 있어. 네, 이 네.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 당장 이번 주 14일 내일 총재 부재 속에 금통이 열려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많이 뛰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네.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것도 네. 이제 국채 금리 올리고 있고 앞서 이제 50조 원 규모의 네.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이제 지원 네. 여기도 어차피 이제 적자 그거 국채 대출이잖아, 발행이 대출. 그렇습니다. 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채권 금리,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국가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은의 금리 인상 시점 타이밍이 빨라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 지금 나와 있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각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의 시장 경제 뭐 활성화, 시장 경제주의적인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정말 현실적인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달비 저요 솔직히 말해서 배달비 너무 아까워서 배달 안 시켜 먹어요. 배달비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리고 너무 얄미워요 솔직히 말해서 배달비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어요. 이 배달비를 내가 이렇게 지불을 하면 누구한테 가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플랫폼 그냥 그 노동자도 아니에요.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해서 양쪽을 중간에서 거간해주는 그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지. 실질적인 모든 손실은 우리 소비자하고 그 음식점에 계시는 자영업자들 이 두 분이서 분담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물론 예상했습니다만은. 예, 이거 너무 그래서 지나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의
업체가 와서 네. 지금 뭐 배달의 민족, 우한영지, 그때 했었죠. 배달의 민족뿐 인수해가지고. 아니라 요기요부터 시작해서 네. 합쳐보니까 야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공정이 어떻게 이런 걸 허용하냐. 시장 경쟁, 시장 점유율이 그냥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점을 해소하는 가장 네. 큰 방법은 유효 이제 경쟁자들을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양산하든지 아니면 허용해 준 것부터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쿠팡이츠가 뭘 갖고 이제 깨트리려고 나왔냐면 단건 배달. 야, 주문 하나 받으면 한 사람한테만 배달해. 요걸 치고 나오니까 그것도 비싸.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이 이벤트 차원에서 단지 이제 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1,000원 정도 배달료 받고 수수료 받고 배달료 5,000원만 받아 정액으로 받다가 사람들이 이제 양분됐어요. 이제 쿠팡이츠든 배달의 민족이든 두 개 다 가입을 하고 원하는 쪽에 이제 배달을 시키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인원이 찼기 때문에 지난 2월 그리고 3월부터 쿠팡이츠하고 배민이 요 배달 요금, 단건 배달에 대해서 요금 체제를 바꿨어요. 한마디로 요금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요금 올린 게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배달 1이라고 하거든요. 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하는 이 업체를 배달 1의 배달료는 한 6,000원. 그다음에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1%? 이제 6.8% 전체를. 6.8%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0% 이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달료 6,000원을 누가 부는 거냐? 소비자하고 업주가 알아서. 그러니까 업주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렇게 맛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비용이 커지겠고 그렇지 않다 영세하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니나.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음식값에 적게는 10%, 많게는 50% 절반 가량이 배달비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차려가지고 거기 이 사람 이런저런 사람 다 고용해가지고 우리 가게 와서 드십시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사실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그런 비용을 조금 빼고 사실은 좀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엉터리로 시장이 교란돼도 이거 저는 교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처음에 이제 요 배달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과정에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조금은 배달료,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이런 것을 조금 낮춰놓은 네. 것도 있어요. 경쟁하기 네. 위해서 초기에는.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적정 인원이 이제 찼기 때문에 네. 새로운 방식으로 배달 이 체계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건당 1,000원 이상 요금 부담이 더 증가하고 있다. 네네. 근데 소비자들도 불만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만 얼마 이상 넘어야지 이제 배달해 준다거나 거기다가 3,000원 이제 추가로 더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선택권을 줬다. 뭐 기본형이다, 배달비 절약형이다, 통합형이다 여러 가지 옵션을 줬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 안 해요. 빠지겠다. 네. 나는 여기 보이콧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포장해라. 포장하면 그냥 깎아주겠다. 가게에 오면 1,000원, 2,000원 단위로 깎아줄 테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 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배달 플랫폼 업체의 이제 토론은 그거예요. 네. 야, 배달 시간이 점점 빨라지다 보면 당연히 배달 인원이 또 늘어나고 이렇다 보면 다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의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경쟁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 라이더라고 하죠. 라이더를 뽑다 보니까, 라이더들한테 상당히 높게 이게 다 전가된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더 받는 건 없어. 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비용 측면에서 보면 외주 용역비, 특히나 이제 라이더 비용이 이제 지급하는 비용이 전체 한 39%, 40% 가까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장이 과잉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갑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어봐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실을 알게 되니까 더 슬프기만 하고 마음이 심란한데요.
오, 그레이스님께서 이러십니다. 앱 플랫폼 제주는 업주가, 이득은 플랫폼이 꿀떡. 국민하고 소상공만 괴롭습니다. 또 미밍님, 물가는 오르고 하이에나들은 여기저기 기웃기웃. 한탕 해먹을 국민만 하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배달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실 배달이 잘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버렸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내 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소장님하고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보고요 빨간 튤립꽃 같다고 얘기하시고요. 네, 우리 어떤 분은 또 저보고 왜 빨간색 입냐 자꾸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빨간색 입어서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저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이슈 삼합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